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강제 수사에는 경찰 100여 명과 검경 합수본 소속 1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서울 송파구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부터 이곳 송파구 선관위를 비롯한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 선관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있었던 서울 내 지역 선관위 5곳이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직원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을 비롯한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그제 꾸려진 검경 합동수사본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속도를 내는 거죠?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 6명에 대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았습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7명 규모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설치된 가운데 합수본에 사건을 넘기기 전까지 경찰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합수본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직후 선거 사무에 동원된 공무원들과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시민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투표지 부족 사태가 빚어진 서울 송파구, 광진구를 비롯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선거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경위를 비롯해 투표계획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경의 합동수사본부도 꾸려졌는데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합수본은 앞서 고발된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합수본은 또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경찰과 긴밀하게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본이 출범하기 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2부가 범죄 사실의 구성과 압수 장소, 물건을 선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지 부족 사태의 의문을 푼 자료들이 확보될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포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모욕이나 조롱 시 시위대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하라는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영 기자,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오늘도 사무실에 못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 경기장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협회들과 사단법인 등 모두 12개 체육단체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제 퇴근 시간대와 어제 오전까지 모두 3차례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 반대로 결국 진입이 무산됐습니다. 오늘로 사흘째 출근하지 못하면서 이들은 오늘 오전 업무 전반이 마비됐다며 일터를 돌려달라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경기장 안에 회계와 행정, 대회를 위한 필수 물품이 보관돼 있다면서 출입이 막혀 각종 대회 운영과 세금 납부, 수당 지급 등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현장에는 관계자 200명가량이 참석했는데 발표가 시작되자 입장을 밝히는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위 구호가 커지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이후 취재진과 별도 장소에서 만나 종목별로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공권력 행사를 포함해 사태 해결과 안전 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문제들이 공권력이 투입돼야 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만 저희도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정부에서 나서서 저희의 일터를 좀 돌려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사태가 장기화할까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경찰 내부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의 심각한 조롱에 대한 적극 대응 지침도 내렸다고요? 네, YTN 취재 결과 서울 송파경찰서장은 오늘 잠실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가 경찰을 계속 모욕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쓴 경찰관을 향해 시위 참가자가 시비를 걸거나 모욕할 경우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알리라고도 했습니다. 또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이 생기면 현장 책임자가 경력을 동원해 사이를 떼어놓고 폭행이 발생하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송파경찰서장은 그제 견강상 이후로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현재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근무하던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모 경정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 참가자들은 오늘도 부정선거, 재선거 등 구호를 외치며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5개 기동대, 경력 350명가량을 투입해 돌발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전북교육감 득표수 집계 실수를 뒤늦게 바로잡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호준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원장은 오늘 오전 개표록 정정회의를 위해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잘못됐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선관위는 오늘 오후에 김상곤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잘못된 득표수를 정정하고 문제에 대한 유권자 공표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4일 새벽 개표 과정에서 전주시 중화산 1동 제1투표소 개표 결과를 통째로 누락하고 제3투표소 개표 결과를 중복 입력했습니다. 이는 3투표소 투표록 속지 제목을 1투표소로 잘못 적어 벌어진 일로 그 결과 천호성, 이남호 두 전북교육감 후보의 득표수 차이에 19표의 왜곡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에선 대표 책임론과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내전이 격화하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죠. 네,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 가운데 조사계획서 성안, 본회의 승인을 거쳐 국정조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세부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국조 주도권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조특위를 즉각 개문발차해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사태를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일성으로 투표용지 사태 해결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국민의힘 주도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이나 사전투표 폐지 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원인 규명과 선관위 개혁이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각자 아침 회의에선 이렇게 날을 세웠지만 이후 상견례와 국회의장 회동에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신속히 국조특위를 구성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여야의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초전이 벌어진 분위기죠? 네, 민주당 분위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해서 잡음을 일으켰던 정청래 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우리는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다. 이렇게.
네,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정 대표가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토가 나온 거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에 관여하면 안 된다며 대표직을 조기 사퇴해야 하는 의견도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정 대표는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잘 들었다 이렇게 짧게만 답을 했고요. 이재명 정부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정부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정부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지도부 사퇴론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3선 정점식 의원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공개 표출됐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총선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다 같이 사퇴하자고 제안했는데 조광한 최고위원은 곧바로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거취 압박을 받는 장동혁 대표는 소동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 할 준비가 됐다면서도 지도부 선택을 요구하려면 110명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먼저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 건데 초재선 의원 모임 대안과밀의 25명 전원은 지방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은 지도부에 있다며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뒤 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정 검사장이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관행에 비춰보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걸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인 교량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구조물들이 무너진 교량입니다. 이 구조물 기둥 위에 있어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하천 바닥에 떨어져서 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작업이 모두 중단된 상황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8시 반쯤입니다.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 중에 거더라고 부르는 상판 지지대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작업자가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60대 작업자도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원청이 아닌 협력업체 직원들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부산 강서구의 신도시인 에코델타시티를 건설하는 곳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부지를 가로지르는 낙동강 지류인 평강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하던 중이었습니다. 교량 기둥 위에 상판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거더를 연결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레인 2대가 하천 양쪽에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나섰습니다. 사고 초기여서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강서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차상입니다. 지방선거에서 12대4로 참패한 뒤에도 투표지 부족 사태 여파 등에 묻혀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고 있죠. 어제 뽑힌 새 원내대표가 참석한 오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설전이 오갔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전원 사퇴를 제안한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라고 맞받으며 고성이 오갔는데요. 이를 지켜본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선택을 요구하려면 투표지 부족 사태 해결책부터 찾아야 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오늘 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선거 최대 승자는 서울을 수성한 국민의힘이지만 최대 패자는
장동혁 대표라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국민을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저부터 하나된 국민의 힘. 12대 4라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결과가 패배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뭐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어린 놈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퇴해야 합니다.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한민수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내대표 선출 하루 만에 최고위에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이 선거에 책임지고 지도부가 총사퇴하자고 했지만 나머지 지도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선거에 완전 대패했잖아요. 저희들이 갖고 있던 광역단체장 숫자가 12대 5였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내성만 건졌습니다. 전에 완패죠, 완패. 이렇게 패배했으면은 지도부가 결국은 패배 원인을 반추해 보면은 잘못된 노선과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선거 앞두고 그 지게 짝대기라도 이렇게 같이 하고 포용하고 더 셈 해야 되는데 뺄셈 하고 그리고 선거 전략도 잘못된 이 총체적 실패인데 그러면은 그동안 상식적인 지도부였으면은 6월 4일 날 바로 패배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그러고 우리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비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도리예요. 도리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그나마 저 우재준 최고위원이라도 청년 최고위원인데 본인이 우리 다 사퇴하자 이렇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은 저는 그래도 염치 있는 지도부가 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건데요. 조광한 의원 같은 경우가 저 얘기를 듣고 철없다 얘기 아주 무례한 얘기입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임명직 최고위원이에요. 근데 우재준 최고위원은 선출직 최고위원의 청년 최고위원으로 그 최고위원이 선거에 책임을 지고 우리 지도부가 다 함께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그걸 철없는 소리라고 얘기한다? 굉장히 무례한,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례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졌으면은 저는 상식적이면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겼던 것하고 보궐선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졌지만은 잘 싸운 거다, 선전한 거다, 물러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거는 장동혁 지도부가 계속 연장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장동혁 지도부가 물러나야 된다는 이유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얼마나 선거 전에 2번이나 지금 그 경선 후보 등록을 연장해가면서 그러면서 장 대표가 결단해달라. 안 되면 물러나지 못하겠다면 혁신선대위라도 구성해달라. 이랬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갔잖아요. 오직 답답하면은 장 대표하고 유세장에 같이 서지도 않고 외롭게 장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갔던 곳은 다 졌습니다. 장 대표가 지원서를 가지 않고 외롭게 국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했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된 거예요. 어렵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이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물러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다고 봐요. 당을 위해서도. 그래서 장 대표가 보수의 세기를 찾겠다고 그랬는데 보수의 세기를 찾는 첫걸음은 다름 아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줘야
보수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부가 총 사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제 지도부 중에 막내잖아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어린 놈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철없다고 표현한 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나이를 보니까 우재준 최고위원이 88년생이고요. 조광한 최고위원이 58년생. 30년 차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말은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저 자리가 나이로 모인 자리 아니잖아요. 뭐 연장자가 그러면 당대표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을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아, 국민의힘은 뭐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출된 당원들이 선출한 최고위원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자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하는 지명직이 됐든 누가 됐든 그럼 이런 식으로 정말 이런 욕설을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인격적으로도 모독한 겁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얘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반론을 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는 한 번도 유세를 못 갔지만 그래도 서울서는 이겼다. 천만다행이다. 뭐 이 정도의 평가를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 모두 그냥 이 자리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죠. 근데 뭐 철없다고 하고 욕설까지 했다는 거는 저는 아주 부적절하고요. 정말 다수의 국민인 지지층이 보더라도 저런 모습 보면은 아유 내가 괜히 지지했네. 지지하신 분이 있다면 괜히 제가 또 그 순간에 내가 눈꺼풀에 뭐가 씌었네 이런 후회를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사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장동혁 대표는 이미 변화를 할 수 있는 당을 변화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쳤습니다. 12.3 불법 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헐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윤석열 씨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여전히 부정선거론자들하고 같이 하는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 같이 하고 있는 최고위원들하고 버텨왔어요. 비슷한 성향 최고위원들하고. 그런데 이제는 28년 총선이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권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이제는 의원들이 참지 못할 겁니다. 이대로 가가지고는 선거 못 치른다는 생각들을 할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좀 이례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긴 건 국민의힘이고 가장 진 건 장동혁 대표라는 조사인데요. 그래픽 한번 보면서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전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는 패는 장동혁 대표가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저게 이제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한 거죠. 예. 근데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책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냐. 국민의 69.3%가 장동혁 대표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거 전까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층조차도 60% 이상이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의 대표이고 그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있다라는 거는 민심이에요. 이거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도 있고 또 당원들도 계시지만은 또 그분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 민심의 바다로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 내년 8월까지 장 대표 임기인데 이걸 다 채우게 되면은 우재준 최고위원이 그런 면에서 아마 걱정들을 많이 담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8월 되면은 이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 8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데 그때부터 다시 뭘 준비하거나 늦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볼 때는 장 대표가 계속 저렇게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우리 당이 계속 수렁으로 빠질 거예요. 장 대표가 원하는 본인도 뭔가 새로운 보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새 길을 찾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 새 길을 찾는 거는 본인 스스로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게 우리가 함께 새 길을 찾는 거다. 그런 생각을 장 대표도 좀 하기를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서울올림픽공원 개표소 집회, 주축이었던 2030 세대가 빠져나간 지난 일요일 밤을 기점으로 부정선거 시위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장동혁 대표도 재선거에서 더 나가서 부정선거 팻말을 들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그젯밤의 모습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팻말을 들고 있죠. 도화지에 무화라고 썼던 그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용어가 중요합니까? 도화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했지만 논란을 의식했는지 어젯밤에는 하얀 옷에 태극기만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보수 재건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 장 대표는 지금 논리가 선관위 투표용지 부실 사태 당력이나 국회의 역할이 집중돼야 한다. 그분이 없으면 더 집중될 수 있을 거예요. 옳다구나 하고 거기에 올라타서 음모론까지 결합해서 자기 연명의 길로 쓰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황교안의 길이죠. 이미 지난 12월 3일 이전부터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못 놓는 모습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미 리더십이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사퇴 압박 질문을 받을 때마다 지금 이 투표지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답을 해왔는데요. 오늘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가 없으면 이 선관위 문제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좀 전에 그런 말을 했고 우리 화면에도 나왔는데 그러면 110명의 의원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때까지는 안 물러나겠다. 그럼 언제 물러납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국민 참정권 훼손을 입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야 모두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빠르면 다음 주에 채택이 될 겁니다. 의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님 지시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특검이 필요하면은 특검도 하자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정말 근본적인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시간 내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건을 붙였어요. 110명이 똑같은 마음을 모아라. 그러면 장동혁 따르는 같이 하는 의원들 몇 명은 될 겁니다. 그러면 의견이 안 모이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저 팻말 든 거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충격받았습니다. 명색이 제1야당 대표가 저 자리에 가서 또 저기에 모이신 우리 국민들, 특히 이번에 참정권 훼손으로 분노하고 있는 젊은 층들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또 악용하는 겁니다. 들 팻말이 있는 거죠. 부정선거, 재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 문제, 이 부분은 여야가 어떨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당도 얘기했고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문제와 부정선거하고 이게 통합니까? 명백하게 부정선거 아니잖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잠실에 있는 집회 현장이 변질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우리 어린 핸드볼 선수들 짐 검사를 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짐 검사를 합니까? 소지품 검사를. 그건 불법적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는 성조기가 등장하고 그럼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제1야당 대표가 지 팻말을 들고 가 있는 겁니다. 저건 본인 하나의 정치적 목적, 당대표 자리 보전용 집회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부정선거 그렇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재선거 말이죠. 재선거 정말 그렇게 요구하려면 전면적인 재선거 하자면서요. 그러면 많은 기초단체장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어요. 지금 4곳을 이겼어요. 우리 민주당이 12곳을 이겼고 4곳이 서울, 대구, 경북, 경남입니다. 그러면 당장 오세훈 시장부터 당선 포기 선언시키십시오. 그래야 진정성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국민의힘 당대표라면서요. 자리는 놓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부터 불러가지고 당신 당선 포기 선언하시오. 나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기자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실행할 겁니까? 말꼬리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표리부동하고 참 비겁한 정치인 같아요. 저는 우리 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하루빨리 국민의힘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엄연히 다른데 이 부정선거 팻말을 당대표가 든 거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당 내에서도 저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텐데 지금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 못하는 국민이 생겼다. 이거는 참정권의 국민의 기본권의 참정권에 엄청난 침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부분들은 국회가 이건 마무리해줘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엄벌을 해야죠. 그리고 난 이후에는 선거 관리 시스템과 선거 제도의 근본적인 혁신을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보건대는 선관위는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국회가 그걸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당대표가 청년들이 저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렇게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렇게 하는 집회에 나가서 저걸 부정선거로 몰고 가면서 재선거를 요구한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 우리 당의 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될까? 거의 없어요. 근데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나는 한교안이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한교안 전 대표, 지금 자유와혁신 대표가 평택을에 출마해서 얻은 표가 6.9% 얻었습니다. 국민들의 6.9%밖에 그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아간다? 결국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역공하는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부터 그 재선거 당선된 거 그냥 반납해라. 아니 국민의 참정권 행사하는 게 이게 장난 같은 겁니까? 재선거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선거 요건이 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주장으로 그럼 앞으로 선거하다가 좀 자기들이 이의가 있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생겼다 이러면 전부 다 재선거 주장할 겁니까? 이래 되면 국민의 주권행위인 우리 국가의 헌정질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저 장 대표가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로 계속 있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가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장동혁 국회의원으로 가셔서 들고 팻말 들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대표는 적어도 저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당내의 의원들과 같이 총의를 모으고 정말 어디까지가 정말 이 부정선거 영역으로 볼 수 있는지, 재선거를 해야 될 영역은 어디까지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지, 그건 당락에 문제가 있을 때 재선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진상규명을 한 이후에 저 주장을 해야 되지. 그 주장도 없이 계속 저렇게 집회 나가고 이 주장을 하니 일각에서는 자기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하고 있다, 악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을 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데 저 그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수록 또 새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어제 이제 과거 친윤으로 분리됐던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의원 복당은 더 어려워지고 장동혁 대표 사퇴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럼 어떻게 보세요? 오늘 한동훈 의원은 또 정점식 대표에게, 원내대표에게 축하나는 보냈더라고요. 아니 정점식 의원 원내대표 개인으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또 온건한 노선이고, 다만 이분이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동기이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친윤이라고 평가되고, 또 현재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건 당권파다. 이게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는 분이 다시 더 큰 자리에 있는 원내대표를 맡겠다고 나서는 게 맞느냐, 그런 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에는 좀 점식 의원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음에 내가 나오는 거는 몰라도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당의 의원들 다수가 저렇게 선택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정점식 의원도 이번에 이제 당대표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초재선 의원들 간담회나 또 정견 발표할 때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거는 과격한 절차가 아니라 좀 퇴로를 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뭐 장동혁 대표의 퇴진 문제도 오히려 정점식 원내대표가 본인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해결을 해놓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의 갈등과 분란으로 가지 않고 하는 거겠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변화라는 측면에선 정점식 원내대표가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놓고 보면은 우리 당의 변화를 갈망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4번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앞에 3번은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 될 때는 81표, 그리고 두 번째 될 때는 72표,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될 때는 60표로 그냥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끝났어요. 이번에는 이게 팽팽하게 2차 결선 투표까지 가서 7표 차로 정점식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점점 더 정말 이제는 우리 당이 변해야 된다. 변화된 리더십을 원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꽤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왜 그러면은 그 변화되는 이 의원들이 다수가 되지 못했냐라는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으면 오늘까지 그까지 나가면은 또 다른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천천히 변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관위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법원이 송파구 잠실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섰지만 어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중요한 상자를 얻지 못했다는 건데 이 증거물을 폐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선관위 입장은 투표 용지 상자까지는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평상시에 선관위 이번 투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문제 초유의 사태가 없었다면은 그런 논리가 뭐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 1,900매 그러니까 추가 투표지를 담았던 상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상자를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된 잠실 7동의 제2투표소 전체 여기에 유권자가 3,856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관위 밝힌 대로 1,900매가 담겼던 투표용지 상자는 선관위가 주장하는 전체 유권자의 50%를 자기들이 인쇄했다는 그 주장에 어떤 근거, 입증을 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드려 3,856명이면 1,900매는 안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존돼 있어야죠. 투표용지 상자에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미 뭐 파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도 하나다. 지금 선관위 직원들이 그리고 선관위 전체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도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대로 집계도 안 됐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관위가 있었다는 거는 저는 이번에 선관위 문제는 정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선관위가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근본적 개혁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동혁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부정선거, 재선거를 저걸 주장하고 다니니까 정말 한심하다.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곧 국정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네. 두 분이 좀 활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정청래 대표의 이 말을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 대표의 이 발언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혹시 이거 대통령 겨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모르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그렇고. 정권은 짧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하는 늘상 정치적인 레토릭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적절했다.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벽오동 심은 뜻을 알아야죠. 의원님 해석하시기엔 뭔가요? 나가라요. 나가라. 책임지고 나가라. 호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온 것을 알아야지. 호동잎은 떨어졌는데 지금도 이런 생각하는 건 아주 나빠요. 지금 우리 민주 당사에 핵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저는 양심에 털났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록. 이재명 정부를 이재명 대통령님을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보유국이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가 7분 동안 15번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 말을 두고 정청래 대표가 마이웨이를 걷는 것이냐 여러 해석이 분분했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행보하시기 때문에 속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했을까요? 그거 아니고요. 좀 전에 영상에 나왔던 김영진 의원이 궁금했는지 오늘 당대표실에 몇 명의 의원들이 오늘 본회의 끝나고요. 티타임 할 때 오셔서 직접 묻더라고요.
그 뭐지? 그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알잖아. 김 의원 다 평소에 자주 쓰는 얘기잖아. 이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두 발언에 본인이 준비한 발언에 들었다면 무슨 뭐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는 해석이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날 때 본인이 즐겨 쓴 얘기는 추가 발언으로 뭐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정 대표가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령 헌법 1조 2항 같은 걸 씁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말 애국가 1절을 우리가 읊조리듯이 쭉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날 추가 발언 때 저도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 발언 때는 다른 데 있어가지고 왜 이런 발언 하셨지 하고 찾아보니까 주요 얘기는 쭉 흐름을 맥락을 보면은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이 하늘이다. 국민 뜻에 맞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맥상통하게 본다면은 이게 무슨 집권 1년 차 맞고 지금 당대표 한 10개월, 11개월 하는 동안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정말 제대로 보좌하기 위해서 당정청 원팀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분이 무슨 저렇게 정치적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선거 직후에, 선거 이후에. 그래서 그거는 좀 과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평소 쓰던 말이 쑥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다른 해석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정확히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옳은 말이긴 한데 이것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에도 정청래 대표가 썼던 말이기 때문에 정치권 해석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보면서 집권 여당 대표의 순환사는 반복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야 권력은 절대 반개로 가지 않는구나. 직개로 가는구나. 이 생각을 드는 거예요. 좀 무서워요. 사실은 선거 냉정하게 놓고 보면 민주당 대승이죠. 대승이잖아요. 5개밖에 없던 광역단체장을 12개로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사퇴하라고 얘기한다?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북지사 공천 무리한 거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했던 사람 이겼잖아요. 서울시장 진거 정청래 잘못으로 뭔다? 정원호 누가 픽했죠? 대통령이 픽한 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는 결국은 정원호, 오세훈의 인물 대결에서 이긴 거에다가 그리고 한강벨트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진 거예요. 부동산 정책 누가 주도했죠? 대통령 아닌가요? 그런데 이 책임을 정청래한테 물어서 지금 불출마하게 만들고 그리고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장에다가 다음에 당대표 나가려고 하는 총리를 극찬하고 다른 역할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날 해외 순방하는데 계속 나오던 당대표는 나오지 마라 그러고 총리를 옆에 붙이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22년 선거에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한 이준석 대표를 모질게 쫓아냈던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됐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러는가는 조금 이해가 가요. 결과적으로는 저게 자기의 이 5가지 재판 문제하고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지켜줄 사람은 정청래 대표로는 못 지킨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이나 하여튼 친명 직계로 당대표 체제를 앉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그 생각하시면은 이재명 정권의 앞날도 어둡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신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영국 외신과 인터뷰에서 본인이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인데요.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상당수가 탄핵되거나 수감된 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희생양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요. 이 매체는 이 대통령의 유산은 청와대의 저주를 깨뜨릴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을 거라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피해자 코스프레도 정도껏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대통령 인터뷰를 읽으면서 분열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네, 대통령이 순방 중에 외신과 인터뷰를 한 건데 나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일단 그 앞서서 우리 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국민들에 의해서 탄핵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연장선에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은 이제 막 순방 가시기 전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전에 화면에 본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말로 윤석열 정치 검찰에서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이 앵커도 동의하실 겁니다. 정말 일부 언론에 보수 언론에 어떤 팬이 있었고 이재명 죽이려고 했었지요. 그리고 윤석열 정치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조작 기소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테러범이 나와가지고 실제 칼로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24년도 12월 3일에는 계엄군을 동원해서 계엄군의 총칼로 이재명 당시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지금 국민 주권 정부를 이뤄낸 겁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런 상황에서 앞서 나온 것처럼 저희가 국정조사,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 정권의 검찰이 어떤 식의 사건을 만들어내고 정말 기소를 해서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것이 낱낱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외신 기자회견에서 나 또한 희생양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은 몸서리가 쳐지는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떻게 비극적인 상해를 마감하셨습니까? 비극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정치보복한 거는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인정합니다. 결국은 전임 대통령을 그렇게 보낸 거 아닙니까? 이명박 정권이 본인들 살기 위해서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는 보수 대통령들이야 본인들 비리나 국민들에 의해서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또 계엄을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가 있고 하지만 정말 전임 윤석열 정치검찰 때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로 잡혀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 나온 국정 지지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9%포인트 지난주보다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제도 유사한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왜 저렇게 될까?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나마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 왜 그랬을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본인을 이제 전직 대통령에 비교하면서 자기도 저렇게 속재앙이 될 수 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내면에 들어가면 엄청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 마치고 나가면은 자기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저걸 밀어붙이겠다라는 게 저는 내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바로 검찰에서는 미래위원회인가를 만들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금 야당이 그나마도 저렇게 네 곳이라도 이렇게 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그것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심하고는 다르게 계속 밀고 나가려고 했던 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선거가 결과가 저렇게 나왔는데도 지금 나는 희생양이다. 그 얘기는 그 메시지는 내가 희생양이니까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내 죄를 빨리 내 임기 중에 지워달라고 민주당에 던지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거요. 가면은 국민적 저항에 엄청나게 부딪힐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죄를 지은 게 의혹이 생기면은 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임기 동안은 열심히 국정을 잘 보살펴 달라는 입장에서 중단했다고 칩시다. 물러나면은 재판 받아야 되죠,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걸로 가야지. 어떻게 대통령에게 준 국민의 위임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재판 받아야 될 그 죄를 다 지우는데 저는요, 이거는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저는 한민수 이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들도 그걸 잘 아셔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반론을 짧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찰에서는 미래위원회를 발족해서 그럼 이 대통령 사건을 한 번 더 다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저 이제 권 의원님 말씀 중에 근본적으로 저와 인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있는 죄를 없애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회견에서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거는 바로잡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치검찰이 조작하고 허위로 만들어낸 사건들 아닙니까? 그거는 대통령님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도 해당되는 겁니다. 잘못되고 조작해서 만들어내서 왜곡해서 기소하고 재판 들어갔으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건 바로 잡는 게 맞는 거죠. 있는 죄를 없애달라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낸 죄는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조작, 기소 이런 부분 바로 잡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 재판에 대한 대통령의 외신 이거는 인터뷰. 예. 만약 그게 조작이고 기소면은 그걸 바로 잡는 건 어디서 잡느냐? 재판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권력이 그걸 또 다른 권력을 동원해서 이거 조작이라고 결론 내리면은 국민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으로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권력을 동원해서 죄를 지우겠다고 하니 이거 죄 있는 죄를 지우려고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과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저는 여당이 유념해야 될 거라고 봐요. 예, 두 분의 권력 상반된 동원이 입장. 아니고요. 짧게서도 권력 동원이 아니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서 밝히자는 겁니다. 밝힌 거에 따라서 잘못된 건 바로잡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두 분의 상반된 입장 충분히 들어봤고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민수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리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과징금 6,246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개보위가 지난해 8월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여 원이 종전 최고 금액이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7개월 만에 내려진 제재입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통제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쿠팡이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쿠팡 이용자 1,100여만 명의 타사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 저장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이나 신념 등 민감 정보까지 추론할 가능성이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보위는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유출 사실 통지를 시정 명령했습니다. 또한 타사 사이트 맞춤형 광고 게재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마케팅 동의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주문했습니다. 쿠팡의 물류센터 운영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억 4,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송정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쿠팡이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해 최초 유출 시점 규명을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YTN 양희력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쿠팡은 먼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고객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보호 프레임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의지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벨트 배후 주거지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화성 동탄구 일대 아파트 가격이 또다시 한 주 만에 2% 가까이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 0.32% 올라 지난 2015년 가을 전세 대란 이후 10여 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제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우선 화성 동탄 쪽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상당하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6월 둘째 주 집값 동향을 보면 이번 주 화성 동탄 일대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1.98%가 오르면서 상승률이 2%에 육박했습니다. 지난주도 0.6%가 오르면서 이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번 주는 그 폭이 3배 넘게 커진 셈입니다. 부동산원이 동탄구 집값을 조사해서 발표한 올해 2월 이후 최대치의 상승으로 경기 지역에서 기록된 역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중에서 7번째로 높습니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 기대감이 높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업장을 오가는 통근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라 이렇게 매수세가 활발한 덕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반도체 서세권으로 묶이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 아파트도 이번 주 0.34%가 오르면서 상승폭을 지난주보다 0.08%포인트 키웠습니다. 다른 경기 남부 지역 역시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편인데 성남에선 분당구가 0.62%, 그리고 중원구는 0.4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전셋값 상승세도 상당히 가팔랐다고요? 네, 이번 주 서울 지역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0.3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기록한 상승률 0.29%보다 0.03%포인트가 올라간 수치인데요. 전세 대란이 빚어지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0.33%까지 올랐던 지난 2015년 10월 넷째 주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신규 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정책 속에서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전셋값 상승폭이 이렇게 날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은 높은 전세 수요 속에서 늘어난 임차 문의에 역세권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누적되면서 상승 개혁이 체결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역 전셋값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 경기도 전셋값 상승률은 0.19%로 전주보다 0.05%포인트가 높아졌고 인천도 0.11%로 직전주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네, 서울 지역은 전세뿐만 아니라 집값 매매 상승률도 전주보다 높아진 거죠? 네, 다음 달 세제 개편을 앞두고 정책 방향을 주시하는 관망세가 높은 가운데 일단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직전주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서구가 0.42%,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구로구가 0.4%, 도봉과 동대문이 각각 0.39%씩 올라서 높은 상승률들을 기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실거주 위주의 매수세가 다른 지역보다 활발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부 정보기술 업종에 치우친 이른바 K자 성장에 소득 불평등마저 커지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가 자산 격차 심화와 소득 격차 재확대가 맞물린 복합 양극화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고착화한 자산 양극화 상황에서 AI 확산으로 소득 격차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무주택, 청년층의 경제적 위상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미국,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우리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지만 낙폭을 만회해 소폭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5%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장중에 올해 1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코앞까지 상승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류한웅 기자, 코스피가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전환했는데요.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전날 4.5% 급락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0.4%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3% 가까이 내린 7,500선에서 출발해 한때 7,300선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개인 매수세가 커지며 한때 7,800선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종가는 0.43% 오른 7,763.95였습니다. 삼성전자는 1% 하락해 30만 원대를 회복하지 못했고 SK하이닉스는 3% 올라 210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SK스퀘어와 HD현대중공업,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등 일부 종목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생명과 기아 등 시총 상위 대부분 종목은 하락세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를 했고 외국인 순매도는 24거래일째 이어졌습니다. 개인은 홀로 2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 상승세가 놀라웠습니다. 코스닥은 1.5% 내린 930선에서 출발했지만 4.76% 오른 996.9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7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해 급등세를 이끌었습니다. 장중에 지수가 급등하자 지난 9일 이후 2거래일 만에 올해 10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급등했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1000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1,530원 코앞인 1,528.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525.5원으로 출발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지난 5일 1,560원대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적극 개입으로 지난 9일 1,50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1,52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18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주춤하던 국제 유가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WTI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90달러로 2.1% 올랐고 브렌트유 선물과 두바이유 현물은 각각 배럴당 93달러로 1.8%씩 올랐습니다. 외환 당국은 지난 9일 적극 개입 의사를 밝힌 후 외국계 은행을 대상으로 투기적 거래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고강도 조치에 나섰지만 지정학적 위기로 국제 유가를 비롯해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와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고환율 우려는 쉽게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 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경기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수사로 과천청사 내부가 종일 어수선한 가운데 이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후 4시부터 두 번째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출범한 진상규명위는 중앙선관위 지휘부가 어떤 보고를 받고 또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이 선거 기간에 집중됐던 자료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열흘에 불과한 만큼 매일 회의를 열어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회의록과 투표 당일 시간대별 대응 그리고 투표용지 수급 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국민적 의혹이 큰 사안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고 회의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서울의 8개 자치구의 선관위에서 석연치 않은 결정 과정도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8개 자치구 선관위가 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대면 회의도 없이 서면 결정으로 이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축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가장 큰 혼란을 빚었던 송파구의 경우 인쇄 물량을 예상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깎았는데요. 논란이 커지면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오늘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위 직무대행은 송파구 전체로 보면 오히려 투표용지가 42,000여 장 남았다며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본투표 인쇄 물량을 50%로 줄인 것에 대해서도 사전투표율 23.3%를 합치면 전체 인쇄 비율은 73%가 넘기 때문에 실제 송파구 투표율인 65.8%보다 넉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아니라 수요 예측과 현장 분배가 잘못됐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참정권 침해 항의하며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의 시위도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투표가 끝난 지 8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발부받기에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선거가 이루어진 바로 다음 날부터 무효소송이라든지 국회 진상규명 촉구라든지 여러 가지의 법적인 절차가 개시될 것은 예고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를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증거 보전이 굉장히 중요했을 터인데 그런데 강제 수사가 8일이라는 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8일이 지난 이후에서야 사실 강제 수사가 돌입이 되다 보니까 중요 증거물이 멸실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 있고요. 이런 국민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 그리고 법적인 절차가 무수하게 예고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수사 개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검경합동수사본부도 이제 수사에 나서잖아요. 그럼 앞으로 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경찰이 밝히기로는 합수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이전까지 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를 넘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합수본도 압수수색에 대해서 경찰과 잘 협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증거들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든지 증거물에 대한 분석이 1차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선관위 관계자 5명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소환하게 될 예정인데요. 피의자로 적시가 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대한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서 이 조사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피의 사실을 보다 더 특정을 해서 아마도 수사를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그렇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왜 50%라는 그러한 기준선이 마련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 50%보다 미달하게 인쇄가 됐다면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투표용지를 인쇄한 업체까지 지금 특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명령을 하달해서 지시를 하달해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지금 압수수색은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어제는 그 해당 투표소에 현장 검증이 있었잖아요. 근데 현장 검증을 갔는데 중요한 증거물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증거 보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이 일부 증거들에 대해서 보전을 인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CCTV였고요. 그리고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에 대해서 인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1900매라고 쓰인 저 상자가 없어진 거죠?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만약에 1900매가 이렇게 인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예상되는 선거인 수의 49.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이 50% 선으로 잡았기 때문에 50%만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사실상 신빙성이 조금 잃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 증거라면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던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증거물 보전의 대상이었는데 선관위가 밝히기로는 우리는 기존에 이 선거를 치르고도 이 폐기업체에 인계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현장 검증이 있던 전날 전량 폐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 보전 명령이 있은 이후에 이러한 폐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선관위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어떠한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그 단계 와중에서 일부 상자를 폐기했다라는 것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이해되지 않는 측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많아서 진실규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용을 쓰고 있는데 수사와 별개로 또 선관위 자체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꾸린 진상규명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결과를 듣고 오시죠. 투표용지 부족 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필요시 관련 직원 출석 요구 및 기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투표소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보고 체계,
위기 대응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투표지가 부족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건데 좀 이게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선관위의 경우에는 우리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의 선거를 수차례 치러온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미비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시스템이 미비했고 이러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진상규명위원회가 열흘 동안 매일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일부 회의가 진행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라는 총체적인 정말 관리의 위기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열흘 이후에는 만약 자료 조사라든지 자료 제출이 협조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선관위가 방만하게 이러한 선거를 운영을 해오고 진행을 해왔는지가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이 너무 어이없는 이 상황에 해결책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지금 정치권 일각이나 집회 시위 현장에서는 전면 재선거, 전국 선거를 다시 치르자라는 주장도 나오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길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소청을 통해서 그 다음에 법원에 이제 무효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소청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에 법원에 가서 다툴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도 전국적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번에 치러진 선거가 무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면 일부 부분에 대해서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도 사실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다만 우리 법원은 선거를 무효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깐깐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설령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불법적인 그러니까 위법적인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했다라고 한다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한 용지 부족과 그리고 어떤 위법 사항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효다라고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잠실 개표소에 차려졌던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몰려든 시민들의 항의 시위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다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기 건물장에 입주한 체육단체 호소문 발표 듣고 오시죠. 우리의 일터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업무라도 볼 수 있도록 존중하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고가 난 뒤에 나서지 말고 지금 즉시 나서 주십시오. 우리도 시민입니다. 네, 지금 출근을 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위대에서 수색도 하고 검문 검색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이런 피해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이 형사적으로 불법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워질 수도 있겠고요. 다만 이것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개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집회 자유라는 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권한을 침해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일부 단체들의 경우에는 OTP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무실 안에 있기 때문에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위대가 누군가에 대해서 검문 검색이라든지 수색을 할 수 있는 강제 권한은 없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강제로 한다라고 한다면 강요죄라든지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시민들 때문에 또 출근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경찰이나 취재진을 조롱하거나 감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의 이제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물론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러한 공권력 집행을
경찰을 너무 우습게 보고 경찰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라든지 조롱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개의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경찰관의 경우에는 본인의 얼굴이 다 SNS에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러한 행위가 과도하게 된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한 사람 경찰관이라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기 때문에 모욕죄라든지 성립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사안들을 저희 법적인 문제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군의 공습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를 또다시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강행할 경우 표적이 될 거라고 위협했는데 실제로 선박 2척이 공격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해 모든 선박에 호르무즈 통항을 금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은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이란군은 해협을 지나던 선박 2척을 공격했습니다. هرمز برای تردد هر نوع شناور ام از نفتکش و تجاری بسته اعلام می‌گردد و هر گونه تردد مورد اصابت. 미군 중부사령부는 상선들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미군 기지를 향해서도 드론을 날리며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이란 언론은 바레인 미 5함대 기지에 미사일 통신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들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미 해군 군함들을 겨냥해서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당국자가 공격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언론들은 이란 당국자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는 없었다며 곧바로 부인했습니다. 미국이 추가 공습 의지를 밝히고 있고 이란도 반격에 나서면서 호르무즈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해상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있는 미군이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던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인 선원 3명이 실종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자 인도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오만만을 항의하던 팔라우 선적 유조선이 미군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미군은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복적으로 미군의 지시를 무시해 기관실을 정밀 타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군의 공격으로 유조선에 탑승한 인도인 선원 24명 가운데 3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미군의 봉쇄를 뚫고 이란으로 향하던 팔라우 선적의 다른 유조선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에이브레임 링컨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기관실과 조타실을 파괴했습니다. 이 유조선에도 인도인 선원 24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인도와 오만 해상 당국이 협력해 모두 구조했습니다. 인도인 선원이 잇따라 공격을 받자 인도 정부는 미국 대사대리를 조치해 항의했습니다. 또 인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계속된 선박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도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은 지난 4월 중순 해상 봉쇄를 시작한 이후 지시를 따르지 않은 선박 8척을 무력화하고 130여 척을 회항시켰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네,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내일 개막합니다. 우리 대표팀도 경기에 나설 준비를 마쳤는데요. 역대 최고 성적이 원정 8강에 도전한 우리 대표팀은 조별리그 첫 경기 체코전 승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잔치 월드컵이 개최국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9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데다 본선 출전국도 48개 팀으로 크게 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집니다. 참가국 확대로 토너먼트가 16강이 아닌 32강부터 치러진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 조 1, 2위뿐 아니라 12개 조 3위 팀 중 상위 8개 국가도 조별리그를 통과합니다. 11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역대 최고 성적인 원정 8강에 도전합니다. 개최국 멕시코를 포함해 체코, 남아공과 같은 조에 묶였는데 체코와의 첫 경기가 32강 진출의 분수령입니다. 전날 비공개 훈련에 이어 경기 전 마지막 공식 훈련을 지휘한 홍명보 감독도 첫 경기에 대한 부담감을 경계했습니다. 개막 날 경기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세계의 어떤 이목도 굉장히 많이 주시될 거고 그런 데서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와 A매치 최다골에 도전하는 주장 손흥민의 발끝에도 시선이 모입니다. 월드컵이라는 축제라는 이제 축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이 이제 펼쳐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많이 설레이고 잘 하고 싶고. 수비수 김태현이 발목을 다쳐 조별리그에 나서지 못하게 된 악재 속에도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 마지막 공식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역대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지고 토너먼트에 진출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체코전 필승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홍명보호가 조별리그 첫 경기의 부담감을 이기고 체코전을 승리로 이끌지 축구팬들의 눈과 귀가 이곳 과달라하라 경기장에 쏠려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내일 우리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첫 경기를 앞두고 거리 응원 준비도 한창입니다. 축구팬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 뒤로 붉은색 전광판이 보이는 이곳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거리 응원이 이어졌던 광화문 광장입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있을 체코전 응원을 위해 무대 준비가 한창이고 현장에서는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과 시민들도 여럿입니다. 현장을 찾은 시민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인파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돼서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스크린 위치라든지 그런 것 좀 알아보려고 미리 확인차 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 KT, 붉은 악마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거리 응원에는 시민 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원전은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응원할 수 있는 KT 4호 앞 구역과 대형 전광판이 설치된 세종대왕 동상 뒤편 구역 두 곳에서 나눠 진행됩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과 여의도역 인근 등에서도 대형 화면을 통해 단체 응원이 이뤄질 예정인데 여기서도 각각 1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내일 경기는 오전 11시에 열리고 이번 월드컵 다른 경기들도 대부분 오전에 열리는데요. 응원전이 출근길과 겹칠 수도 있겠네요. 네, 주로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열렸던 앞선 월드컵 경기들과는 달리 이번 조별리그 경기는 대부분 오전에 열립니다. 경기 응원 인파와 출근길 직장인들이 맞물리면서 광화문 일대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 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과 종로 일대로 출근하는 시민들에게 평소보다 여유 있게 이동하고 대중교통 혼잡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응원 시간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 붉은 악마 측은 광장에 더위 쉼터와 응급 의료 센서 등을 마련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역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 3개 기동대 경력 200여 명과 특공대를 배치해 우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거리 응원이 열릴 광화문 광장에서 YTN 최승훈입니다.
쉬는 날 해변을 산책하던 해양경찰관이 바다에 빠져 표류하던 20대 관광객 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제 강원 강릉시 사근진 해변에서 20대 여성 2명이 물에 빠졌습니다. 당시 한 명이 먼저 물에 빠졌고 이를 본 일행이 인근 인명구조함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구조에 나섰다가 함께 떠밀려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마침 쉬는 날 근처를 산책하던 강릉해경구조대 소속 김세진 경사가 사고 현장을 보고 곧바로 바다에 들어가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식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악성 갑질이나 부정부패 은폐, 묵살은 꿈도 꿀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지난해 숨진 광주 소방본부 소속 여성 소방관의 사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음주 강요 등 해당 소방관의 사망 원인과 경위는 물론 감찰 조사 요청을 묵살한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주체는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평년 수준을 밑돌며 날이 크게 덥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돌풍과 벼락 또 우박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의 조별리그 첫 경기가 열립니다. 곳곳에서 거리 응원이 펼쳐질 텐데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일부 지역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안동은 1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는 30도까지 다소 크게 오르겠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는 해가 진 뒤라 경기 중에는 날이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다만 경기가 끝날 무렵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